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윈에 대한 얘기만 가능하면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에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선생님이 저한테만 몰래 귓속말로 해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니네 나라는 다윈 후진국이다. 그게 참 뼈아픈 말씀이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해본들 그 뭐 다윈 후진국이라서 뭐가 큰일 날 일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책은 1998년에 나온 책인데요. 미국의 언론인 부부 두 쌍이 그냥 세계 지식인들에게 1998년이면 우리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밀레니엄, 지난 1000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냐, 그걸 그냥 질문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생각나는 사람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그 위인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총출동했죠. 그래서 나온 책이 1000년, 1000명 뭐 이런 책이에요. 그 1등부터 1000등까지 그냥 쭉 줄 세워놓고 그걸 책으로 쓴 겁니다. 이게 서양에서 하다가 보니까 1등을 누가 했냐 하면요, 구텐베르크가 1등을 했습니다.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뭐 문명을 일으켰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구텐베르크는 등수 안에도 못 들잖아요. 우리가 직지를 먼저 금속 활자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목록이긴 한데요. 그 안에 징기스칸, 에디슨, 뭐 퀴리 부인 뭐 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찰스 다윈이 7위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저도 모르게 툭 뱉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다윈이 100위 안에 끼면 내가 자살을 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그냥 내던졌어요. 그 정도로 외국에서는 다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다윈에 대해서 아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우리말로는 이것이 아이디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국 사람들이 인류가 고안해낸 아이디어들 중에서 뭐가 가장 훌륭하냐 이거를 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가지 아이디어들을 쭉 쓴 건데요. 저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1번이 인터넷입니다. 2번이 문자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순서입니까? 문자가 없으면 인터넷 못 하는데. 네, 하여간 뭐 이런 얄궂은 목록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7등이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 8등이 과학적 방법인데요. 저는 진화론을 배우면서 진화론도 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라고 배웠는데, 영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른 과학적 방법론보다 진화론이 훨씬 더 소중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만 지금 예를 들었지만 서양에서는 다윈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까? 그게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왜냐하면 2009년이 다윈 선생님 탄생하신 지 150주년이었고요. 종회기원 출간 200주년이었습니다. 150년, 200년 이렇게 큰 숫자가 맞물리다가 보니까 그 해를 다윈의 해라고 정하고 뭐 거의 매일 지구촌 어디선가는 다윈 행사가 열리고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게 거의 국민성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는 미리 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닥쳐야 하죠. 닥쳐야 밤샘 하고 막 그냥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손 붙들고 막 열심히 같이 하고 그래야 뭐 사는 기분이 나는데, 미리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가 좀 미리 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05년, 2009년이 다윈의 해인데 2005년 미국에서는 다윈 전집이 2권이나 나왔어요. 하나는 하버드 대학의 제 지도 교수였던 개미 연구하시던 윌슨 교수님이 전집을 만드신 거고요. 또 하나는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으셨던 그 유명한 제임스 왓슨 박사님이 또 전집을 묶으신 거예요. 이게 다윈의 해를 겨냥해서 미국에서는 4년 전에 이미 전집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성으로 보면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미국에는 우리는 EBS라는 방송이 있지만 미국에는 EBS랑 비슷한 느낌의 방송이 PBS라는 게 있잖아요. 그 PBS에 찰리 로즈라는 분이 톡쇼를 합니다. 근데 2006년 1월이었는데요. 저 두 분이 저 톡쇼에 같이 나오셨어요. 왜 나왔느냐? 두 양반이 그 전해에 다윈 전집을 나란히 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분이 모셔다가 아니 왜 그런 짓 하셨어요? 다윈이 그렇게 중요해요?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때 겨울방학이라서 우연히 미국에 뭐 연구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TV 돌리다가 이걸 보고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두 분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두 분은 앙숙이었어요. 앙숙도 그런 앙숙이 없었어요. 제가 가운데다가 윌슨 교수님의 자서전과 같은 자연주의자라는 책을 띄워놨는데요. 저 자연주의자의 윌슨 교수님은 그냥 대놓고 쓰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이다. 하여간 징글징글하다. 뭐 이렇게 그냥 막 다 쓰신 거예요. 왜 그렇게 썼냐? 이 두 분이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에 같이 교수를 하셨어요. 근데 윌슨 교수님은 이미 거기에 교수로 있는 동안에 노벨상을 받고 노벨상을 등에 짊어지고 개선 장군처럼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의 교수로 이제 왓슨 교수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수회의 가기 싫다라고 윌슨 교수님이 저 책에서 쓰셨어요. 왜냐하면 교수회의에 가면 같이 둘러 앉았는데 거기서 왓슨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는 DNA를 분석하고 있는데 어떤 놈은 우표 수집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네, 윌슨 교수님은 개미를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를 잡아서 개미 표본 만들어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꼽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 양반은 우표 수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동료 교수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왓슨 교수님이 1인 시위를 시작하십니다. 피켓을 들고 저 생물학과 앞 건물 앞에서 시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윌슨 교수님을 정교수로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근데 왓슨 선생님이 윌슨 선생님보다 한 살 위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노벨상을 받은 나보다 더 유명한 과학자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있는 시절인데 겨우 우표 수집하는 놈, 그 놈이 당신보다 먼저 정교수가 된 거예요. 못 참겠다 이러고 이제 피켓을 들은 거예요. 총장실에 쳐들어갔더니 총장님 하시는 설명이 아니 내가 뭐 꼭 당신보다 먼저 저 사람 줄라 그런 게 아니라 저 스탠퍼드 대학에서 저분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붙들어 두려고 한 2년 먼저 정교수 줄 테니까 있어달라 그래서 된 거다. 왓슨 선생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때는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가 아닌데요.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로는 꼬박 1년을 매일같이 저 노벨상 수상자가 할 연구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매일 들었대요. 항의 차원에서. 그러다가 그 분을 못 참아서 학교를 때려쳤어요. 그러고는 저 뉴욕주에
롱아일랜드라는 곳에 콜 스프링 하버라는 연구소가 새로 생겼는데 그 연구소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먼 훗날 하버드 대학의 화학과에서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 책에 읽어보면 윌슨 선생님이 또 이렇게 쓰십니다. 저 벌레 같은 놈이 왜 왔을까? 그 봉헌식에 왓슨 선생님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버러지 같은 놈이 왜 또 내 쪽으로 걸어오는 거야? 나 진짜 만나기 싫은데. 왓슨 선생님이 저 사람들을 해치면서 똑바로 윌슨 교수님 앞으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슨 교수님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놈인데 저놈이 왜 내 쪽으로 오나,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고 내가 미처 몰랐다. 당신이 하는 학문이 이렇게 중요한 학문인지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대인이십니다. 저분이 하버드를 박차고 나간 이후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문제가 생겼고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 온갖 환경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윌슨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연구, 생태학, 동물행동학, 진화생물학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 두 분은요, 세상 최고의 절친입니다. 그냥 옛날엔 최고의 앙숙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너무너무 절친이 됐는데, 두 분이 이렇게 TV쇼에 나왔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과학자 치고는 그래도 저 말을 조금 잘하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도 불려온 걸 텐데 그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 실험실에서 주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요, 그 실험이 잘만 진행이 되면 연구 결과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깔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실험을 그렇게 나오도록 조정을 다 해놓은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전부 만들어 놓고 조건을 달리해서 결과를 보고 둘을 통계적으로 비교한 다음에 내가 세운 가설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뭐 이걸 쓰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저 바깥에 싸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까치 쫓아다니고 돌고래 쫓아다니고 인도네시아 가서 긴팔 원숭이 쫓아다니고. 근데 걔네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데이터를 안 줘요. 지네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를 몇 년치를 쌓아본들 할 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라가 늘었어요. 예, 별로 깔끔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온갖 다양한 통계 방법도 다 동원하고 뭔가 말이 좀 안 되는데도 그걸 말 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셉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왓슨 선생님이 밀리는 게 그냥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밀리니까 어느 질문에 선생님이 과욕을 하시더군요. 아니 그래서 찰리 로즈가 물어요. 그래서 진짜 다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니 이 세계적인 대가 두 분이 전집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내셨어요. 윌슨 선생님이 또 뭐라고 왜 중요한가를 제가 쌈박하게 한 1, 2분에 걸쳐서 탁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왓슨 선생님이 그 다음에 질러대는 게 저기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마는 내 생각에 다윈은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 우리 엄마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질러대셨어요. 제가 나중에 2009년에 왓슨 교수님을 만나러 가서 아니요,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오리발 내미시더라고요.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래서 제가 저 방송 클립을
떼가지고 나중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흥분했었나 봐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윈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윈 연구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포럼을 만들어서 2009년에 다윈의 해가 되면 진짜 그때 대중들에게 다윈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알려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근데 회의 시작하고 뭐 얼마 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냥 의기투합이 딱 되더군요. 왜 대한민국은 다윈 후진국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다윈의 책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윈 책이 번역이 돼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윈 책을 그 전에 번역돼 나온 다윈 책을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이 글쓰기 훈련을 받으면 글을 짧게 쓰게끔 훈련 받으시죠. 문장이 길어지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쓰라고 지금은 훈련 받습니다. 근데 다윈 시절에는 만연체가 길게 쓰는 게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종회기원의 어떤 문장은요,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한 문장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요. 근데 영어 번역 뭐 한 문장이라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잖아요. 대개 주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뒤쪽에 나오고 형용하는 말들이 수식어가 중간에 나오니까 번역을 하려면 여기서 번역을 했다가 여기 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그 전에 번역하신 분들이요, 대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셨냐면 쉼표에서 그냥 끊어서 번역하거나 세미콜론에서 끊어서 하거나 하이픈에서 끊어서 하거나. 그래서 우리말로 돼 있는 다윈 책을 읽어보면요,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차라리 영어로 읽는 게 우리말로 읽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네, 2005년에 제가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시작하니까 4년이나 있잖아요. 4년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웬걸. 네, 14년 걸려서 종회기원이 겨우 2019년에 나왔습니다. 참나 말도 못합니다. 네. 작년에 서울대학 자유전공학부의 교수로 계시다가 가천대에 그 학장으로 이제 옮겨가셨는데 장대익 교수님이 대표 역자로 정말 애쓰셨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붙들고 또 저희들이 같이 읽고 뭐 이런 일을 했고요. 그 2020년에는 다윈의 또 다른 책,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이 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연이어서. 그런데 아직 한 권, 다윈의 3권 중에서 아직 한 권, 인간의 유래라고 흔히 우리가 번역하는 책은 아직 못 나왔습니다. 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을 대표 역자로 번역하신 선생님이 저거 다 끝내놓고는 절 찾아와서 선생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놓고 가셨어요. 이 대표의 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언제 끝낼지 뭐 거의 끝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금년 아니면 내년쯤에 저 책까지 나오면 다윈의 책 3권이 모두 이제 번역이 됩니다. 저 인간의 유래에 저는 독박을 썼는데요,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저건 2권으로 나올 기세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제일 긴 책을 제가 또 맡았는지. 다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회기원 1859년에 낸 종회기원에서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죠.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이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메커니즘이다 하는 걸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 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또 다른 선택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성선택, 영어로는 sexual selection인데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회기원에 약간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설명하신 건 12년 후에 나온 인간의 유래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그 성선택에 관한 연구를 아마도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제일 최초로 한 사람이 될 텐데요. 사실은 박사학위 연구를 할 때는 처음에는 자연 선택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선택 연구를 저절로 그냥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97년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성선택에 관한 영문으로 된 책을 냈고요. 우리 말로는 여성 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라는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는 거는 저희 진화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영어로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트니스라는 용어를 훨씬 먼저 썼는데 저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부터 피트니스라는 용어를 가져다 쓰는 바람에 저희는 완전히 뺏겼어요. 검색하시면 전부 운동할 때 이 피트니스가 나오지 저희가 얘기하는 진화적 적합도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진화적 적합도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자연 선택과 성 선택이 왜 모두 중요한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 선택이 어쩌면 진화의 과정에서 훨씬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압니다. 자, 제가 여기 두 배우를 올려놨는데요. 한 사람은 아놀드 슈워르츠네이거, 저 미스터 유니버스도 했던 양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우디 앨런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수렵 채집 시대에 같이 살았다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전에 둘이 같은 동네에 살았다. 우디 앨런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 동물 잡는 덫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뭐 해서 토끼도 잡고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골목길에서 저 아놀드 슈워르츠네이거랑 딱 맞닥쳤네. 뒤로 토끼를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슈워르츠네이거가 뒤에 그거 뭐야? 그러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I'll be back 하는 그런 스타일로 뒤에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다가 그냥 한 방 내리치면 뭐 우디 앨런은 기절하는 거고 토끼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어쩌면 아놀드 슈워르츠네이거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가 근육의 힘으로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디 앨런은 비상한 그 사람이라서 뭐 정말 잘 삽니다. 자, 자연 선택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슈워르츠네이거가 우디 앨런보다 더 적합한, 진화적으로 더 적합한 인물이겠지만 저 아놀드 슈워르츠네이거는 거의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그 케네디가의 여성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언론인이 결혼해줘서 그래도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케네디 집안이다 보니까 그 집안에 저 힘을 얻어가지고 저 양반이 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잖아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더니 할리우드에 있는 여성들이 그때는 우리가 미투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미투의 전신이었어요. 할리우드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놈한테 성추행 당했다. 그 다 폭로를 한 거예요. 그냥 파티장에서 막 주물렀다는 거예요. 저 큰 손으로 아무데나. 근데 아마 코치를 잘 받았나 봐요. 아주 좋은 정치가 집안이니까 그냥 바로 나와서 잘못했다.
내가 그랬다. 근데 용서해달라. 내가 왜 그랬느냐? 여자들이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그렇게 내가 그런 짓을 했다. 용서해달라.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여자들이 왜 안 만나줘요? 아니 요즘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연예인 하려면 TV에 나와서 다 이거 한번 벗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벗어서 여기 초콜릿 볶음 보여줘야 대한민국에서 그거 초콜릿 볶음도 없는 주제에 남자 연예인을 한다고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 저 남자 여성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렇게 지나치게 근육질인 남자를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 남자가 여성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마리아 슈나이버가 결혼해줘서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고요. 또 주지사 끝날 때 추문이 또 돌았죠. 거기 저 히스패닉 하녀하고 또 잠자리를 같이 해갖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또 태어났어요. 그 어쨌든 저 아놀드 슈워츠네거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우디 앨런의 자식은 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디 앨런 근처에는 늘 아름다운 여성들이 늘 주변에 들끓습니다. 저 양반이 뭐 그렇게 성적인 매력이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저 양반의 그 지적 매력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저 남자를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저 꼬마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막 하기가 지금 좀 되게 민망하긴 한데 그 농구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윌 챔벌린이라는 옛날에 LA 레이커스의 아주 전설적인 센터가 있었는데요. 저 양반이 은퇴하면서 망발을 했거든요. 은퇴식 날 자기는 평생 살면서 1000명 이상의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 이걸 자랑하고 은퇴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거나 말거나 우리 진화생물학계에서는 저 남자 안 쳐줍니다. 1000명이라 작거나 말거나 우리는 안 쳐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미 핸드릭스가 있거든요. 20대 후반에 요절한 불세출의 기타리스트였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미 핸드릭스의 자손이 몇인지. 5대양 6대주에 저 사람의 아들, 딸이 몇 명이나 태어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수십 명에 다다를 거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20대 후반에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 생존에 관여하는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생존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선택 관점에서 보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유전자를 후세에 남겨놓고 떠난 수컷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얼마나 많은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느냐, 이게 진화적 적합도거든요. 진화에서 얘기하는 피트니스는 얼마나 신체적으로 저 몸매가 좋으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전자 복제를 후손에 남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미 핸드릭스가 아놀드 슈워츠네거보다 훨씬 성공한 수컷이라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과정이 뭐냐? 비록 생존에는 불리했을지 모르지만 저 양반은 마약도 하고 이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생존에는 불리했던 사람이더라도 어쩌면 번식에 기가 막히게 유리한 형질을 가졌으면 그 사람의 유전자가, 그 동물의 유전자가 후세에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 선택보다도 성선택 메커니즘이 훨씬 더 막강한 메커니즘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는 저 다윈 지능이라는 책을 이제 다윈 포럼 대표로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본 다윈의 이론을 설명하라 그래서 전 써서 2012년에 다윈의 해가 지나고 3년 만에 저는 제 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개정판을 냈거든요.
4개의 장을 더 써서 개정 증보판을 작년에 냈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BTS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강해진 데에는 배후에 BTS에게는 아미가 있다는 거죠. BTS의 음악을 열심히 퍼나르고 BTS의 얘기를 끊임없이 세상에 알려주는 BTS의 열광 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덕택에 BTS가 어쩌면 대단한 그 회사에서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거죠. 네, 다윈에게도 아미가 있습니다. BTS 못지않은 아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윈이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데 1858년 어느 날 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군도를 돌아다니면서 나비 채집을 하던 월리스라는 젊은 청년이 다윈에게 소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소포 안에 선생님 제가 이런 논문을 썼는데요.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학술지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날아온 겁니다. 그걸 읽은 다윈이 완전히 기절초풍했다는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짧은 논문이 다윈이 20-30년 동안 지금 준비해 오던 그 자연선택 메커니즘을 요약한 것처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뒤집어진 겁니다. 뭐 야사에 따르면 서재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거품 품고 이제 난리 쳐가지고 에마 다윈의 부인이 화들짝 놀라서 와 보니까 왜 이거 읽어보라고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뭐 막 난리를 치니까 에마가 사람을 보내서 이 두 분을 모셔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찰스 라이얼이라는 지질학자인데 다윈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으로 모시는 분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조셉 후커라고 식물학자인데 다윈보다 몇 살 어린 그렇지만 다윈의 가장 절친인 분이에요. 찰스 라이얼 선생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남편이 큰일 났습니다. 이랬더니 라이얼 선생이 이제 헐레벌떡 뛰어오다가 후커 집에 들려가지고 우리 찰스가 큰일 난 모양인데 자네 나랑 같이 가세요. 그래갖고 두 분이 이제 나타났는데 진짜 월리스의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면 다윈은 몇십 년 동안 한 일을 선취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과학에서는 누가 하루라도 빨리 논문을 내느냐가 노벨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먼저 낸다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게 과학계의 이건데 이미 월리스는 논문을 썼잖아요. 자, 이 두 분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인류 최대의 사기극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의 손에서 벌어집니다. 후커가 몇 년 전에 자네가 나한테 쓴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을 자네가 쫙 설명한 게 있지 않냐. 그걸 논문으로 이렇게 짜깁기를 하자. 그리고 재작년인가 왜 저 하버드 대학의 에이사 그레이 교수한테 보낸 편지 안에도 자네가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지 않냐. 그거 꺼내놔라. 내가 이걸 잘 정리를 하마. 그래서 마치 논문을 쓴 것처럼 그래서 그해 말에 린네 학회라는 곳에서 찰스 라이얼 교수님이 두 사람이 발표하는 걸로 짭니다. 그러고는 편지를 월리스한테 보냅니다. 말레이시아에 돌아다니는 월리스한테 보내는데 그 편지가 어떻게 써 있냐? 자네가 보낸 논문 나도 잘 읽었네. 참 잘 썼더구만. 근데 자네도 아다시피 다윈 선생님은 벌써 오래전에 써놓은 논문이 있다네. 그래서 이번 학회에 내가 자네하고 저 다윈 선생을 모두 초청해서 발표를 시킬 텐데 다윈 선생님이 더 오래전부터 하셨으니까 다윈 선생님 먼저 발표하고 자네가 두 번째로 발표하는 걸로 내가 정했네. 어떤가?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식으로 하면 월리스가 먼저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월리스는 답장을 제가 어떻게 감히 다윈 선생님과 나란히 발표를 하다니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근데 차비가 없어서 전 못 갑니다. 그래서 월리스는 못 왔고요. 다윈 선생님은 민망해서 안 가셨고요.
두 논문 다 대독으로 그냥 발표가 되고 훗날 우리는 다윈이 먼저 했고 월리스가 두 번째로 한 것처럼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다윈 선생님 훨씬 오래 전부터 이런 연구를 하셨으니까요. 저 두 분이 다윈의 아미의 효시들이라면 지금도 세계에는 많은 다윈학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다윈의 이론을 설명하고 책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다윈의 아미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 덕택에 다윈의 이론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런 분들을 전부 2009년에 세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고 나니까 어떻게 세보니까 또 12명이더라고요. 예수님 사도들이 12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은근히 다윈의 12사도들이다 해서 제목을 붙였고요. 다윈 진흥은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느라고 애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물학의 지식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웬만큼 읽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윈 진흥을 먼저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다윈의 사도들을 읽으시면 이런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깊이 있는 대화니까 아마 두 권을 다 읽고 나면 더 이상 다윈 후진국 국민은 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윈 중진국은 적어도 되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전임 강사로 2년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제가 공동 강의를 했던 한 분입니다. 얼빈 드보라고 그 개코 원숭이를 연구한 공로로 인류학과의 교수가 된, 사람을 연구하지 않았는데도 인류학과의 교수가 된 최초의 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무지무지 잘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강의를 끝내면 거의 매 시간 학생들이 그냥 이분이 강의 탁 끝내고 분필 딱 내려놓으면 전부 박차고 일어나서 아멘 그러고 박수를 쳐요. 다윈 강의를 했는데 무슨 아멘이야. 제가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텍사스의 어디 작은 마을에 가구 수가 한 10몇 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 교회의 목사님 아들로 컸어요. 어쩐지 강의하는 게 꼭 설교하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이제 박수를 이놈들이 장난처럼 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 교수님이 강의 끝내면서 아주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윈 연구도 하고 열심히 진화 연구도 해서 새로운 논문도 쓰고 새로운 책도 써내는데 알고 보면 다윈 선생님이 옛날에 시작하신 그 그리로 다 돌아간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냐면 오늘도 우리는 다윈의 샘물로 돌아가 목을 축인다. 그리고 강연을 끝내세요. 그러면 와 일어나갖고 아멘 그러고 박수 치는데, 저는 다윈 진흥이라는 책에서 세상에 누구도 어느 다윈 학자도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몇 개 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만의 아주 독특한 관점, 독특한 연구 결과 이런 게 있는데 저 책을 읽는 분 중에 그게 제 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건 다윈 선생님이 한 걸로 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저 무덤에 계신 다윈 선생님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드보 교수님처럼 멋있게 얘기하기는 싫어서 제 책에 그냥 해보면 맨날 다윈 선생님이 전부 침발라 나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투덜거렸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누구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다윈을 꼽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저랑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소련이 붕괴하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마르크스는 이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더 이상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실제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효용 가치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다윈만큼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에 학자로서 다윈만큼 탄압을 많이 받은 학자는 단연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0여 년 동안 그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담금질 덕택인지 다윈의 이론은 날이 갈수록 훨씬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스캡틱스라는 잡지를 내고 있는 마이클 셔머라는 분은 저런 책을 쓰고 거기에서 그냥 한마디로 왜 다윈만 살아남았을까? 다윈만 옳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질러댑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 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초대 원장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나 일본의 교토에 가면 철학자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서 제가 생태학자의 길을 만들었거든요. 생태원 안에 제인 구달 선생님 모시고 제인 구달의 길을 2014년에 만들었고요. 2년 후에는 다윈의 길을 만들었는데 제인 구달 길 만들 때는 구달 선생님이 직접 오셨거든요. 다윈 길에도 다윈 선생님 직접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을 모셔올 방법이. 그래서 다윈 선생님을 되게 닮은 분을 제가 모셨어요. 피터 그랜트 교수님. 다윈의 사도들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가 생각할 때 다윈이 살아 돌아오시면 버섯발로 뛰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어 하실 분이 저는 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라파고스에서 다윈이 핀치새를 채집하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는데 그 갈라파고스 섬에서 지금 50년이 넘도록 핀치새를 관찰하면서 진화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찾아낸 분이세요. 근데 제가 다윈 아바타 해주실래요? 그런데 안 해. 짜증내실 줄 알았는데 갈게. 그러고 오시는 바람에 제가 다윈 길을 중간에 이렇게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한쪽 길은 계속 다윈의 길이라고 하고 잠깐 쪼갰다가 만나는 이쪽 길은 그랜트의 길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길에 다윈 길의 제일 끝에 큰 돌비석을 세우고 다윈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을 제가 거기다 새겼습니다. 종의 기원의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이토록 단순함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만들어졌을까, 그거를 감탄하는 문장이거든요. 제가 저 가운데에 이렇게 새겼는데, 제가 명색이 원장이잖아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자꾸, 그래도 원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대표 진화생물학자인데 원장님 말씀도 하나 넣자. 제가 처음에는 에이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제 얘기도 하나 새겼어요. 저 발치에다가 새겨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저 밑에다 제가 부끄러워서 너무 올려서 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래서 저 발치에다 새겼는데 저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다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우리 인간을 철저히 겸허하게 만든 것이다.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어느 날 어디서 갑자기 창조된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600만 년 전에 지금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고 있는 침팬지나 보노보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이 한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분화돼 가지고 일부는 침팬지가 되고 일부는 보노보가 되고 일부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됐다는 거죠. 저 털복숭이 침팬지나 보노보가 우리 조상과 흡사하다라는 것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겸허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을까? 저는 다윈이 우리를 참 겸허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또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다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분야별로 다 찾아봤더니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분들의 글을 모아봤더니 네, 여기 지금 제가 제목들을 쭉 놨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여기 총망라되어 있잖아요. 철학, 과학, 윤리학, 종교 뭐 쭉 내려가다가 공학, 의학 네, 다윈의 이론이 파고들지 않은 분야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윈의 이론이 그냥 파고든 정도가 아니라 이 많은 분야들에서 다윈의 이론은 어느덧 주류 이론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다윈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제목을 붙였습니다. 러시아 분인데 미국으로 망명해서 개체군 유전학이라는 집단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거든요. 티오다우스 더젠스키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해에 1973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강연에서 하신 말입니다. 생물학에서 진화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현상에는 진화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해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뭐 대놓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저는 생물학 안에다가 그걸 닫아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것도 사실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별로 의미 없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진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화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일을 바라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해왔던 제법 많은 일들이 전부 진화의 관점에서 보고 분석하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로 제 강의는 마치고요.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